자, 이제 268쪽의 2파트, 권리이전고시 파트. 뭐 이것도 환지처분과 비슷합니다. 제가 환지처분 할 때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관리처분 계획상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쭉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 예정,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 있을 때 입법 태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는 무엇이 동시에 넘어간 것으로 보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똑같아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이에요. 마치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여기는 그쪽이랑 같은 얘기죠. 환지처분, 여기는 소유권 이전 처분, 그쪽에 공고, 고시, 다음 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동시에 이때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타 권리로서 넘어가는 것 중에서는 여기에 존재하는 각종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요. 등기된 권리. 저절로 이때가 되면 저절로 넘어갑니다. 또 등기된 권리가 아닌 것 중에서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 민법에서 대항력 갖춘 임차권 우리 주임법 진도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나? 그럼 상식적으로 아시잖아. 민법 안 배워도. 언제 대항력 취득합니까?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된 권리가 됐든 등기가 안 되더라도 물권처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 이 두 가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 처분에서는 종주택 존속하는 거 두 가지, 소멸하는 거 두 가지, 요걸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 여기는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법 태도는 약간 다르다고.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 안 넘어갑니다. 아니, 임차권이 채권인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여기랑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임차권 등기될 수 있죠?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로 넘어갑니다. 등기 거의 안 해주지만, 아니면 이 정도. 근데 여기 임차권은 등기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는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임차권이 환지에서는 환지로 넘어갔습니까? 보통의 임차권? 넘어갔죠. 전속하는 거 둘, 소멸하는 거 둘 아니니까. 전속하는 게 전속하는 처분, 선계산, 지역권. 소멸하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와 행사리익이 없은 지역권. 그러니까 임차권은 다 환지에 가서 행사한다고. 근데 여기는 이 둘만 넘어가니까 보통 임차권은 안 넘어가지.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가. 이건 똑같겠죠. 항상 유역지만 안에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물권 중에 유치권, 질권도 대표적으로 안 넘어가는 것에 속합니다. 왜 안 넘어가느냐? 물권인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잖아. 유치권 등기 안 되죠? 법정담보물권, 질권, 통산에 대한 거잖아. 등기 안 돼. 원칙적으로. 요 그림이죠. 자, 우리 그 소유권 이전하는 게 양가로 1번인데 반가로 1, 2번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은 절차 순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행자는 시장은수 등의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자, 공사가 다 끝나면 시장은수가 공사완료 고시를 하잖아.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바로 대지 확정 측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확정 측량은 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확정 측량을 하고, 왜 측량했겠어요? 측량의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서 분할 절차를 그 다음에 합니다.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넘겨주면 돼요.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람을 분할지게 통지하고 그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 통지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이게 환지처분도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환지처분, 여기도 알리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죠. 그러면 반가로 2번에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죠. 고시하고 시장은수에게 마지막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순서. 이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고시가 소유권 이전 고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이때 넘어갔을 때 양가 1번에 기타 권리이죠. 반가로 1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느냐? 종전의 투자나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지금 등기된 권리 예를 쭉 정하고 있어요. 등기된 권리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상권, 전세권이 나와 있잖아요. 요인권 중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없잖아. 그 다음에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없네요. 담보물권 중에서. 그리고 임차권이든 뭐든 다 등기된 권리 예로 지금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등기된 권리 및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요 두 가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절로 요거 두 가지만 넘어간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정도를. 그럼 옆에 청산금, 개발법에서 배웠던 청산금과 거의 같아요.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청산을 언제 했나요? 청산금을 직접 주는 원칙적 시기는 환지 처분 시, 환지 처분 후 다음 날? 어느 때였어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랑 눈 마주치기 싫죠. 막. 다른 데 쳐다봤으면 하지. 네. 어떤 것 같아요? 1, 2번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는 환지 처분 시, 2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어느 때예요? 2번? 1? 참 일주일 만에 또 다 까먹었네. 아니 우리 그쪽에서는 청산금은 결정 확정 시기 따로 얘기했잖아요. 결정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하지만 확정은 소유권 넘어가야 확정된다. 환지 처분 후 다음 날 확정이 되고 확정됐을 때 비로소 징수 여부 가능해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결정 확정 얘기는 없지만 원리는 같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청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하겠지 뭐. 그쪽에서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부터 하니까 별 얘기 아닌데. 자, 양가를 보시면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럼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호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라. 소유권 이전 호시가 있은 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호시 다음 날부터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 우리 청산금의 그 소멸시효 그쪽에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5번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똑같습니다. 5년 소멸시효. 근데 어느 때로부터 5년 이렇게 합니까? 소유권 이전 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 그러잖아.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에 대한 청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라고 민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년이 계산이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초기의 문제를 이거를 문제화시킬 때는 초기라면은 5년인지 아닌지를 묻는. 초기일수록 단순했다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어떤 식의 더 내느냐. 5년 낼 수도 있지만 쉬운 문제로 5년 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것은 5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 고시 일로부터 그렇게 해서 틀리긴 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돼. 다음 날이 빠져 틀리겠든. 요새 문제 경향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 안 해서 소멸시효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라면 소유권을 줘야 다음 날에 대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뭐 나중에 합니다. 넘겨보시면 소유권 등기, 이것도 사후절차로 등기하는 거 제가 일반 공시법 된 다음에 한 달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정비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비법 끝났어요 이제. 제 책이 그래도 비교적 아주 쓸데없는 걸 많이 빼내서 이렇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하고 넘기세요. 근데 건축법까지 가는데 한 30페이지가 넘게 한창 넘기시면서 그런데 많이 넘기셔갖고 이거 좀 힘들겠다 싶은데 많이 넘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
건축법 보세요. 건축법. 네 번째 법인 건축법. 정비법이 상대로 좀 어려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법은 그럼 내용은 쉬운 거예요. 내용은 쉬워. 좀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을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쉬운데요. 그 대신 단점이 숫자가 많아, 숫자가. 그래서 요즘 이제 두음자 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막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거의 손 안 대는 게 나아, 그냥. 중요한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체계도 안 잡아, 체계도. 그냥 뭐 쫙 나갑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고. 자, 건축법상 용어 정의 보세요. 용어부터. 용어도 내용이 참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강약을 잘 두셔야 돼요. 자, 1번에 대지란. 대지 개념부터 먼저 나옵니다. 대지란. 공간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게 건축법상 대지 개념이에요. 우리 건축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 대지가 특정돼 있고 이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이제 건폐율을 얼마, 각종 기준을 얼마 적용하느냐 하기 때문에 대지가 따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간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땅을 그쪽에서는 1필지라고 하죠. 1필지가 1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칙적 대지 개념. 지목과 전혀 상관없어요. 지목에 따른 분류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목상 공장 용지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될 뿐이에요. 그냥 대지가. 그래서 한 필지로 나눠진 땅을 일대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일정한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둘 이상 필지를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예외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필지가 1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축물의 개념은 뭐냐? 건축물 개념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건축물의 건축법이 적용되니까.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보통 공작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작물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3요소를 뭐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지붕, 기둥, 벽. 이게 건축의 기본적인 3요소거든요. 아니 건축물 짓는 사람은 당연히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고 지붕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요소만 갖춰도 건축물로 봅니다. 지붕은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세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은 건축물로 안 보게 되고 건축물로 안 보게 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건축법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지금 지붕과 기둥만 세워놓고 벽 없이 주차로 쓰는 건축물도 많고 애초에 기둥 없이 콘크리트 구조로 벽만 만들고 지붕 올려놓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건축법 통제를 전혀 안 받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만 갖춰도 건축물로 봐서 통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그러잖아. 지붕은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이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얘기합니다. 딸린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 담장을 이렇게 쳤다. 담장을 쳤다. 생각을 해봐요. 담장 자체는 건축물 아니잖아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에 딸려서 짓는다면 이것도 같이 건축물 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 그래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건축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딸린 시설물까지 들어갑니다. 담장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게 앞에선 전제가 돼 있었고 여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지하의 공작물 아니면 정착하지 않고 고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공작물 여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처럼 건축물 모양 갖추고 있는 거 다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개념이었습니다. 용도, 건축물의 쓰임새가 용도죠. 건축 설비,
건축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얘기해요. 전기 설비,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시험 과는 별로 관련 없어요. 지하층 관련 있죠. 지하층. 5번 지하층. 자, 우리 지하층은 여러 가지 좀 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뭐 몇 층까지만 전화 층수 제한을 한다래도 지하층은 층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건데 뜻이 뭐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짚히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이 짚히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2분의 1 이상. 자, 우리 지하층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표면이라고 하면 지금 한 개층이 지하층이 아니냐 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요건 당연히 지상층이고 바닥이 지표는 위에 있는데 이거 당연히 뭐 지하층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건 개념 안 배워도 지하층이야. 땅에 묻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표면이 이제 걸쳐서 지어졌을 때 이 개념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했을 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로 계산을 해요. 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로 계산을 하느냐? 저는 지금 평평하게 그렸지만 만약에 약간 좀 경사진 곳에 대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한 개층을 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표면은 여기가 될 것이고 이쪽에서 지표면은 여기가 되잖아. 각각 계산은 되면 평균치로 하겠다는 거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뭐랑 비교하느냐? 층 높이. 한 개층의 층고. 층고의 2분의 1, 이 반 높이랑 비교를 해서 요것이 요거 이상이라면 크거나 기준을 포함하죠? 크거나 같은 것까지 넘는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이상한 기준을 포함하잖아? 크거나 같은 게 다 지하층이라고. 이건 좀 크잖아. 지하층이지. 그럼 여기는 거리가 정확히 반지야. 거리가 같다. 그러면 바다로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과 똑같죠? 이상한 기준을 포함하니까 정확히 반자는 지하층. 똑같으니까. 바다로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이것이 2분의 1 미만이죠? 미만이니까 이건 지하층 아니고 지상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만하면 또 숫자 나는데 틀린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지하층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도 낸 적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면 바닥으로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를 주고 층 높이 정도를 주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층 높이의 2분의 1을 해놓고 거기랑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그냥 층 높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뭐 지금 용어로 할 뿐이지만 그래도 정비법보다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나요? 거기나 여기나 뭐 똑같이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아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좋아요. 그런 건 아유 좋잖아요. 이번에 거실. 자 6번의 거실 대충 건축원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이와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거실. 7번의 주요구조부. 요거는 또 잘해야 되죠. 주요구조부도 아주 이 자체로 문제를 여러 번 냈던 건데 우리 주요구조부로 말 그대로 이름을 분석하면 구조를 이루는 부분 그 앞에 주요가 붙어 있어요.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주로 대수선할 때 이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 통제 받습니다. 조그만 수선이다. 통제 안 해요. 조그만 수선하는데 건축법상 통제?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하라? 에이, 불편해서 안 돼. 그러나 대수선이면 전혀 통제라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에 주로 건축법 허가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로 쓰이는 게 주요구조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구조부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고. 3층짜리 건물을 그려본다면 바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주요구조부만 그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주요구조부 할 때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다니까요. 당연히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이 뭐예요?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닥이고 아이고 바닥처럼 안 보이는 모양이네. 각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바닥을 수평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보예요. 보.
대들보는 보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를 대들보라 하지. 여기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보가 설치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닥을 받치는. 그 다음에 이것이 계단. 아니 이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다듬기만 하면 돼요. 다듬기만 하면 돼요. 지붕 틀이야. 지붕 틀. 이 말을 써야 정확해집니다. 그냥 지붕이라는 아니에요. 지붕 틀. 왜 여러 한옥 같은 경우 이 지붕 틀 있잖아. 이런 지붕 틀. 이게 주요구조지. 지붕 전체가 주요구조가 된다라면은 기와지붕에 있어서 기와장 하나하나도 다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고, 기와장 2개가 깨져서 바꾸려고 하는데 시장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말이 안 되죠? 지붕 틀만 주요구조에 들어갑니다. 기둥 벽이라면 내력벽 이 말을 붙여야지만 맞아요. 견딜래자 힘력자. 인내할 때 내자잖아. 이게 견디는 힘. 단순하게 하면 견디는 힘.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두껍게 된 벽이라면은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그거 잘못 손대면은 큰 위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요구조에 들어가는 것이지. 보통 여기나 칸막용 벽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벽이 아니고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력벽 3요소. 그리고 상식적으로 3요소를 하고 나서는 아니 바닥이 없는 건축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단층짜리 건축물도 1층 바닥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바닥을 지탱하는 보가 있어야 바닥이 무너지지 않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계단 중에서는 주계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서는 주계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승강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여기 건물에서는 주계단이에요. 이 건물에는 아마 보조계단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 바깥에 5개 계단 같은 거 안전에 문제 없어요. 그거는 주계단 정도가 돼야. 6가지. 아니 바닥이 있고 있는데 계단 없는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오르나니까 계단이 필요하지. 6가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아닌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주요구조를 하면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6가지를 말합니다. 다만 빠지는 것 중에 사익기둥. 사이사이에 있는 사익기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이면 땅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바닥에 불과하니까 무너질 염려도 없고, 작은 보 작으니까 차양. 햇빛 가리는 게 차양이잖아. 예? 5개 계단. 기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잘 알아두시고. 자, 우리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건축 파트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대수선도 주로 주요구조 손대는 건데 뒤에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리모델링 개념은 앞에 건축 대수선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오래됐을 때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멋지게 바꾸는 게 리모델링 그런 느낌이잖아요. 건축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부 개축까지 좀 개축을 밑줄을 거두세요. 여러분이 리모델링 개념은 나중에 주택법에서 나와요. 이 건축법이 끝나면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입니다. 거기서는 이 주택을 좀 대규모로 지을 때 적용되는 게 주택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리모델링 개념은 똑같이 나오는데 뭐 건축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 이런 거 똑같아. 그런데 거기서는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까지만 얘기하지 거기서는 개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축까지 들어가잖아. 이 차이점을 체크하시라고 한 거고. 이게 작년에 이게 개정돼서 이게 차이가 생겼어요. 그전엔 똑같았다가 양쪽이 똑같았다가.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거를 상상하려 보시면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2가지만 주로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래된 거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건축의 외벽 정도만 참 현대적 관계가 맞고 막 옛날 아니었던 것을 유리 반짝반짝하는 유리로 멀리서 보면 막 새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옛날 건물이 오히려 전용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서 전용 면적을 넓혀서 좀 넓혀 쓰겠다는 이게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부 개축이 들어갔다고. 개축이. 아직은 상상할 수가 없겠어요. 저는. 이따가 개축 개념을 배우시면 개축은 철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철거를. 그럼 리모델링은 기존소를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따 보시면 일부 철거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엄청난 철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왔어. 작년부터. 작년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건축되는 모습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택법에서는 없다고요.
주택부서는 아직 개정 안 됐고 앞으로 개정될까 싶기도 해. 거기서는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지을 때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생각하고 그거를 철거한다? 야, 그걸 리모델링 개념에 그걸 넣을 수 있을까 싶어요. 하여튼 지금은 이런 차이가 있다. 건축으로서는 일부 개축까지 들어간다. 일부 개축은 들어가도 일부 재축은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재축은 멸실을 전제로 하는데, 자연재로 멸실된 걸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는 리모델링이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지? 자, 우리 도로 개념도 나오는데 도로 개념도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다시 볼 거예요. 거기는 원칙과 예외까지 나오니까. 건축주 간단하게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건축한다. 그럼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건축주. 건축의 건축 대수선 등에 대한, 즉 건축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도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건축하겠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로 안 짓죠, 그죠? 공사를 발주하잖아. 건축에 대한 공사를. 그럼 시공자를 선정해서 이제 시공자에게 이제 져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발주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을 수도 있어요. 현장 관리인도 직접 공사를 하는 자. 시골에서 조그만 집이라면 뭐 직접 본인이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유통업자는 건축 자재를 유통시키는 사람. 설계자, 설계하는 사람. 설계도서, 설계자가 만든 도서. 감리자, 감리하는 사람. 시공자, 시공하는 사람. 직접 공사를 하는 자. 아까 건축주가 시공자 선정하면 그 사람이 시공을 하겠죠. 건축의 유지관리, 잘 유지관리하는 거.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에 대한 관계 전문 기술자. 너무 빨라요. 빨리 해도 돼. 이렇게 내용만 보고. 이걸 어떻게 바꿔내겠어요? 이거 낸 적도 없고. 그래서 18번의 특별건축구역도 슬쩍 볼 겁니다. 특별건축구역. 자, 말 그대로 특별히 건축할 구역이야. 특별히 건축할 구역.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축물 지을 때는 그 곳에 있는 건축 제한을 다 받는데, 특별한 건축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을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엄청난 혜택이죠. 법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점은 신경 안 쓰고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완화 또는 통합할. 완화받는 것도 혜택이에요. 완화받는 것만큼 더 큰 건축물 지을 수 있고 통합도 혜택이죠. 보통 건축기준은 개별 건축물마다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여러 건축물을 대해서 통합하여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는 땅을 말한다. 자, 19번에 고층 건축물 요건 숫자도 좀 알아야 되겠죠.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을 얘기한다. 자, 보시면은 고층이 나왔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면 층수가 30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둘 중에 하나에 또는. 근데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는 좀 큰 건축물,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물 얘기를 할 때 입법 태도가 보통 큰 건축물은 보통 A 또는 B의 형태. A 또는 B. 만약에 두 가지 기준이 나왔다면 A 또는 B라는 얘기는 어느 것 하나만 커도 크다는 거예요. 자, 두 기준이 나왔는데 어느 것 하나는 큽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작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요것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큰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작은 건축물을 얘기한다. 작은 것을 얘기한다면 A 및 B의 형태가 돼, 보통.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을 수는 있지만 A 및 B의 형태가 돼. 어느 것 하나 크면 크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작으려면 둘 다 작아야만 작다고 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크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 파트 다음 주에 건축 허가가 원칙인데 가벼운 건축이 신고다. 신고 대상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그 신고 대상 나오는 얘기 두 기준이 나오면 A 및 B의 형태라고. 숫자 나왔는데 또는을 밑으로 바꿔버리면 반대로 하면 틀리잖아요. 작은 것은 둘 다 작아야지 작은 거예요. 그런 데서 쓰이는 겁니다. 이건 큰 건데 그럼 이제 그 입법 태도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일단 30층을 기억하셔야 되겠지. 30층 이상. 요거 고3. 고3. 고층 건축물의 뜻이에요. 고층. 고층을 살짝 개정하면 고충을 느끼는 건축물.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제일 고충을 많이 느끼는 학생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이잖아. 고3. 근데 이걸 자꾸 고충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게 고3은 알아놨는데 글쎄 지나가면서 고3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 쓰는지 모르고 만들잖아. 그래서 고충을 많이 느껴. 고충 개념에서 고3 30층 이상. 30층 이상 위로는 제한 없어요. 우리 롯데월드 123층 고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뭔 초고층을 내가 물어봤어요. 고층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지금. 고층? 이죠. 고층이지. 그럼 초고층은 안 되느냐? 초고층도 돼요. 근데 일단 고층을 물어봤잖아. 고층 30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라니까. 그러면 이걸 고3으로 기억했다라면 왜 이건 120m가 되느냐? 보통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의 층 높이를 4m라 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30층이 안 되더라도 120m 이상 30층 높이가 된다든지. 이 건물도 한 개층고 따지면 4m 충분히 나옵니다. 이게 거의 4m 나와요. 이게 한 개층이 4m라 보고 층 높이를. 그러면 지금 이 고층 중에서 다시 나눠지는 것이 초고층과 준초고층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고층 중에서. 그럼 그 아래 보세요. 다시 초고층이 나오죠? 고층 앞에 초가 붙어 있어서 고층 중에서 초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50층을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서는 곱하기 4니까. 아까 고층이 고3이다. 그럼 그 앞에 초가 붙어 있으면 초만 붙어 있잖아. 초. 화투에서 초는 숫자. 5잖아. 5. 화투에서 초다. 초. 초가 5예요. 맞죠? 송이 1이고 매수가 2고 이렇게 하잖아. 초가 5잖아. 아유 나는 화투를 워낙 건전하게 살아서 몰라요. 그럼 어쨌든 초는 5네 뭐. 치읓만 빼도 그냥 5네. 말만 따져도 50층 이상. 그래서 이제 고층에 대해서 이제 크니까 여기서 규제하는 거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초고층만 규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중에서 특히 50층 이상을 따라 초고층. 그러면 준초고층은 뭐냐?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가 준초고층이 돼. 30에서 49층, 120m에서 299m 사이 아닌 거.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준초고층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 또 실내 건축이라는 말이나. 여러분, 실내 건축이 뭐를 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 실내 인테리어? 다 그게 실내 건축이지 뭐. 그냥 인테리어를 제대로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건축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여기저기 하는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참 고생해서 만들었죠? 인테리어 같죠 이게? 이런 거 법 만들 때 참 고생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속 구조물. 어떤 부속된 구조물을 얘기할 것이다. 내수 재료. 이런 것들도 참 낸 적 없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 내수 재료는 견딜래자 물 줬자. 물에 잘 견디는 그런 재료를 얘기합니다. 내화 구조면은 불에 견디는 구조. 방화는 막을 방자니까 화재를 막는 구조. 난연 재료는 어려울 난자 탈연자. 타기 어려운 재료. 불연 재료는 안 입을 자. 아예 안 타는 재료.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에 준하는 거. 넘겨보세요. 자, 부속 건축물. 자, 우리 부속 건축물 좀 보시면,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민법에서 그 주물에 대한 종물과 같은 개념이 주된 건축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이 되려면 주된 건축과 같은 대지에 있대. 서로 분리돼 있어. 종물도 독립된 물건이잖아요. 혼화된 물건이 아니잖아. 여기도 주된 건축과 분리돼 있대.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거예요. 마치 농가주택에 있어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분리해서 별도로 같은 대지에 지었다. 이거. 큰 식당에 있어서 식재료 보관 창고를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같은 대지에 지었다. 이런 게 부속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부속 건축물은 마치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라가듯이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돼요.
독자적 의미 없다. 부속건축은 부속이니까 독자적 의미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좀 앞으로 이제 그거 쓰기 위해서 한번 바꿔. 우리 부속용도 있어요. 발코니. 상상하시는 발코니. 우리 외벽에 접하는 그 발코니 있잖아.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을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참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고생했다니까 이렇게. 한옥 있어요. 한옥 있어요. 한옥. 32번의 다중형 건축물. 이 다중형 건축물도 그전엔 참 안 나오다가 작년까지 해서 최근에 2번 나온 거예요. 2번 나온 거. 아이고, 뭐 또 작년에 2번 나왔다 하니까 또 막 별표를 촥 2개나 쳐놔요? 아니, 아까 이게 별표 2개짜리라면 저기 아까 그 내력, 주요구조부 같은 거 한 10몇 개 쳐놔야 되겠네, 그러면. 저건 숱하게 나온 거고. 그만큼 덜 나온 건데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28회, 29회 하는데 2번 나왔다는 건 적게 나온 거지. 언급은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2번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와서 언급을 하는데 대충 하세요, 대충. 다중형 건축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으로 말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 다중형. 다중이 많을 따자 무리 중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중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용하는 건축물이야. 가번, 납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천 이상. 적어도 바닥면적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같은 얘기인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도 꽤 넓은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좀 여기에 대한 규제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용도가 쭉 다양하잖아.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한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 용도를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뭐 여객 터미널 등으로서 뭐 5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도와 상관없이 2번 16층 이상에 속해도 다중형 건축으로 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을 때는 16층 이상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1번 정도는 몰라도 맞추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나올 때도 당연히 처음 나왔으니까 사람들 굉장히 당황했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대체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왜 냈다는 거예요? 난이도 저에서 어렵게 냈다는 걸로 보시면 돼. 항상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게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틀려달라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볼 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틀려줬겠죠. 근데 작년에는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16층 이상은 알아서가 아니고 5천 이상 그 숫자도 아니에요. 5천 이상을 전제로 해서 그 아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걸 찾는 걸 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낸 거예요. 작년에 맞췄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걸 맞췄다면 고득점 나올 사람이야. 이거 틀려도 합격은 하는데 내가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작년에 혹시 이거를 두음자를 따서 그러면 외운한 사람은 맞히지 않겠습니까? 두음자 땄으면 더 못 맞춰. 왜냐하면 6번의 마지막에 관광 숙박시설이거든요. 뭐를 따겠어? 관을 딸 거 아닙니까? 관광에 관. 근데 뭐 어떻게 됐냐? 관광 휴게시설로 바꿔서 틀리게 냈어. 그러니까 두음자를 땄어도 틀렸다고. 오히려 이거를 이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나왔다 하면 찾는다면 찍어서 맞춘 사람들이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무슨 관광 숙박시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거 숙박시설 아닙니까? 관광 호텔 같은 거. 그러니까 안전을 통제하려고. 관광 휴게시설이면 자동차 극장 같은 거예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같은 게 관광 휴게시설이고 관광용. 그럼 면적은 똑같이 5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자동차 끌고 와서 보고 나가는 거거든. 이런 통제를 할 필요가 없었지. 그런 걸 하면 고득점인데 여러분 고득점에서 합격할 거예요? 그냥 합격할 거예요? 그럼 안 봐도 돼.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되지 뭐 그러면. 근데 제가 나중에도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보진 않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느낌 정도는 잡게 해드릴 거예요. 느낌 정도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할 건데 33번에 준 다중형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더 많아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집에 가서 난 이거 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보지 말아요. 중요한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 다른 것도 내용 엄청 많아 지금 할 건. 34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안 해요 이것도. 제가 낸 적 없고 용어 참 이렇게 많지만 나눠서 하시라고 나눠서. 자 10분 쉬시고.